과거의 대통령님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어떤 외압을 받는다거나 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변호인을 구성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우 사무관에 대해서 수사관에 대해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3년 차에서 경제 활력 행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광범위하는 상황에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얘기한 이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역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로 지금 이게 시작된 거다. 그래서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짧게 대답한 거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신 사무관이 좀 좁은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에서만 문제를 보는 것 같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좀 문제를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물론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자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저도 여기 동의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재민 전 사무관은 본인의 보고 느끼고 경험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진실되게. 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리고 사무관으로서 일하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판단했던 판단력을 가지고 저는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은 본인이 생각한 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판단될 수 있지만 거시적 경제 관점이나 아니면 국가 전체 경제 운영하는 어떤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에서 다른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그게 뭐 약간의 무리를 일으킨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비리 문제가 시발이 돼서 이 문제가 나왔고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본인이 만들었던 목록들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청와대와 청와대 해명과 그다음에 김태우 수사관 입장이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시를 받고 그럼 그걸 수사를 했느냐 아니면 수사자를 올렸는데 거기서 묵살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첩보를 모아서 목록을 작성한 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고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이죠.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우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판단의 문제다. 판단을 좁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17년에 23조 원이라는 돈이 더 거쳤죠. 그리고 그럼에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다가 결국은 안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온당했다면 끝까지 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고의 문제라면 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을 하고 검찰 수사를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개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번 특감반에서 의혹이 뭐냐? 고건 전 총리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의 아들 당연히 민간인이죠. 그 당연한 민간인의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혹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의혹 해소된 게 없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이 낸 동양보고서 안에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줬습니다. 네. 무엇이 잘했죠?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이런 데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해서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이고 또 미꾸라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폄훼한 것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느낌은 주관적일 수 있고요. 다양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또는 또 비판적인 시각도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한국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문제다. 그러면서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사실상 이 용기 있는 폭로에 대해서 치기로 혐의하셨다고 봅니다.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서 내용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바른정당과도 바른미래당과도 우리가 협의를 해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조금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 특검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아까 조수인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나 다름없다. 본인의 비위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군요. 당연히 거기에 국한해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데요. 아, 그래요? 지금 질문을 받고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거를 그대로 따르냐 안 따르냐 검찰의 문제라고 보고요. 네. 질문이 들어와 답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신년 기자회견장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될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진정하시고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는요. 김태우, 신재민 논란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화제였지만 역시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경제 분야였습니다. 그럼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제라는 단어 총 35회 언급됐습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일단은 뭐 경제 단어를 많이 쓴 게 당연히 경제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게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고용 부진이다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는데 고용 상황이 거의 참사 수준으로 굉장히 악화된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이겠죠. 그런 점에서 경제도 많이 얘기했고 성장, 혁신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단어를 다 포함하면 거의 100번 가까이 얘기할 정도로 사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역시 경제였고 하여튼 올해 이 3년 차에서는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가장 강조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앞부분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바로 이 노래가 울려 퍼졌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속에 그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하는 대로 좀 말하는 대로 되자는 얘기잖아요. 네. 경제 활력, 돈 많이 벌자 그대로 되자는 얘기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보면 가사 지금 들어보셨지만 거기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이에요. 특히 40대. 아 그러니까요. 40대 주 경제 인구인 아버지들, 가장들의 좀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줄 그런 노래잖아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이제 CM송 가끔 쓰이거든요. 네. 그 CM 내용은 대부분 이제 40대 가장들이 막 힘들어서 집에 오는데 막 저 노래 나오면서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의 CM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좀 경제가 힘들지만 좀 힘을 내고 있으면 뭐 곧 좋아질 거다라는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알겠습니다. 좀 주고 싶어서 저는 음악을 선곡했겠죠. 저는 저 노래 들으면 참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진짜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아빠 힘내세요 노래 느낌이 약간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좀 힘을 쏟기 때문이었을까요? 지지율이 50%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50%를 회복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경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는 오늘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부분에서 본인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비서실장한테 경제인부터 먼저 만나라. 네. 그리고 혁신 성장하겠다. 기업들이 만약에 혁신적인 부분에 투자한다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정말 오늘 그리고 그 기자회견 직접적인 질문하기 전에 전체 내용 중에 거의 3분의 2가 경제 문제를 얘기했어요. 네. 거의 뭐 경제가 전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셨는데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면서 키워드는 경제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을 내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어필되는 부분도 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회복됐더라도 만약 일자리가 또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그리고 오늘 저는 의미 있게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계도 함께 동참해줘라. 민노총을 향한 그렇죠. 요구죠.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요. 고통 분담 함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예전에 추진했던 부분에 약간 수정된 부분을 알겠습니다. 함께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이 최근에 신임 노영민 비서실장에게도 경제인들을 직접 가서 만나라 이런 지시를 했잖아요. 여기에도 그 뜻이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실장처럼 일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청와대 직제는 정책실장도 있고요. 경제수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대통령 비서실의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경제에 올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경제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다. 1대 99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강도 높게 했는데요. 네. 우리가 대기업의 어떤 사기 진작을 통해서 대기업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혜택이 돌아오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 비서실장의 영역이 있는데 왜 경제계까지 나가라 그러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축구할 때 급하면은 수비까지 다 나가서 공격하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으로 좀 긴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내려놓고 다 노력을 하자 뭐 이런 뜻으로 또 좋게 보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노영민 비서실장 과연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처음으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이런 조언을 했네요. 대통령한테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미쳐버려요. 대통령께서도 경청은 달인이시거든. 늘 길을 열어놓고 경청 레이더를 대통령 쪽에 열는 것보다 국민 쪽을 향해서 야당 쪽을 향해서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또 전해냈고요. 야당의 비판대로 어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이재명 처장 지금 경제 고용 동향이 더 악화가 됐어요. 지지율은 회복이 돼서 다행인데 고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이제 통계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창출 날짜가 1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거는 2008년 금융위기 가장 안 좋은 수치입니다. 더욱 문제는 지난해에만 일자리 창출에 무려 24조 원 가까이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단기 공공일자리가 늘어서 반짝 일자리가 늘었다가 다시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진보진이 이런 걸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진보진이 얘기하는 게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외환위기를 맞고, 그걸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다시 경제를 살려놨다. 이런 자부심이 강했었는데,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시 경제를 살려놓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위축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 아플 것 같고, 20년 집권을 얘기하는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다면, 그 5년 이후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줬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 이런 상황을 가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쓴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자, 하지만 야당은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18년도 작년 한 해의 고용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학창 시절 성적표에 F 학점을 받으면 권총을 쳤다, 펑크가 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속된 말로 빵꾸가 난 겁니다. 그것도 쌍권총을 천 그런 양상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직원들 더 줄이거나 아예 문 닫겠다는 사장님들 천지입니다. 지금 경제위기는 보수 기득권의 이념 동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 똥꼬집과 정부 여당 집권 세력의 무능 동맹이 가져온 참사인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는 일부 언론사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재용 차장,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소득주 성장, 그다음에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세 가지 축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이 좀 꾸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길은 옳다. 결국은 소득 부패가 점점점 악화된 상황에서 소득주 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누르는 게 혁신성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 완화를 많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피부로 와닿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규제 하나가 뚜렷하게 없는 거죠. 당장 공유 경제만 하더라도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다 좋은 얘기들인데 어떻게 구체 어떤 이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